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 생활주택에서 층간 냄새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골프스타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뒤에 이 채무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진 빚을 떠안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선 냄새가 역겨우니 굽지 말아달라. 냄새가 나니 아파트에서 생선을 굽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에는 생선 기름 냄새가 위층으로 올라와 역겨워 구역질 나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 집에서 뭘 먹든 무슨 상관이냐, 숨 막힌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층간 냄새 갈등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구축 아파트나 소형 빌라, 원룸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층간소음이나 간접 흡연 방지 규정만 있을 뿐 음식 냄새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먹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만이어서 뚜렷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조금 전 오디오에 따르면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구축 아파트 등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비슷하죠. 고등어 자반 한번 구워보세요. 냄새 퍼지죠. 네? 근데 자, 이런 거에 민원이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법적으로도 수인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수인 한도. 그 뭐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이런 집합 건물에 산다라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야 되는 범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층간 소음 같은 것도 정도가 대단히 세다. 이게 생활소음을 넘는다라고 하면 이게 또 민사적 배상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인 한도가 어느 범주까지냐. 생선 냄새는 참아야 되느냐, 안 참아도 되느냐. 담배 냄새는 뭐 이런 또 쟁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지금 사례가 어떤 사례였던 거예요? 네. 예, 지난달 14일 날 이 서울의 한 구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제 글이 붙었던 겁니다. 생선 튀김이나 이제 구이를 해 먹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 글이었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슈가 많이 된 거예요.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19층 이하 제발 생선의 집으로 생선을 집에서 기름으로 튀기거나 구워 먹지 말아주세요. 생선 기름 냄새가 올라와 역겨워 구역질 나요라고 이제 강한 어조로 적혀 있었던 거죠. 네. 약간 지금 글 쓰신 분처럼 굉장히 이입이 되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아랫집이 뭐 먹는지 확인하고 왔거든요. 네, 강한 어조로 적혀 있으니 이걸 또 납득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에 이 민원 글을 보고.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글을 좀 강한 어조의 민원글을 엘리베이터에 붙여서 화제가 된 케이스가 이건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흡연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흡연. 네, 근데 이 경고 수준이 상상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요? 뭐 담배 피는 거 층간 사이에 아랫집 담배 피는 문제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거 아시죠? 당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식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 정도까지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무당인데 담배 화장실에서 피는 15라인분 제가 어제 살 넣었으니 그리하세요. 필 때마다 각오하세요. 네, 이렇게 자기가 그 저주의 주문을 넣었다라고 네. 경고하시는 분도 계셨었고요. 예. 근데 잠깐만, 지금 그 M장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지금
아파트 공동생활 주택에서 네. 담배 피는 거 금지돼 있죠. 그게 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 일단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해달라라고 하면 이 해당 지자체장이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더라도요. 이건 공용구역에서 금연이 이제 의무화되는 겁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그럼 내 집 안에서는 안에서 했을 때는 물론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지를 넘어서 형사처벌을 한다.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과태료 부과를 한다. 이건 어려워요.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다. 네, 담배를 자기 집에서 피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해서 그런 어떤 법률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1층에 사는데 거긴 베란다가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태우는 거예요. 네. 거긴 또 1층이니까. 공용 구간이긴 한데 빨래 냄새가 너무 밴다. 이거 혹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냐? 법률적으로. 그럼 제가 왜 이 지금 그 담배 얘기를 했냐면 담배도 냄새고 냄새죠. 네. 생선도 냄새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담배는 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담배 냄새는 안 되고 생선 냄새는 또 된다라는 것도 좀 뭔가 좀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기준은 유해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유해성. 단순히 냄새만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좋지 않은 네,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선 냄새, 뭐 고기 굽는 냄새 이런 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잖아요.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는 우리가 고등어 굽는데요. 플라스틱. 미세먼지 장난 아니게 그렇죠. 발생되는 그 거 옛날에 아세요? 있었던- 맞아요. CO2. 예, 네. 있었던 에피소드였죠. 그것도 추억의 새삼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이제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참고 사는 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갖춰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담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담배는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웃을 배려하고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 분 같은 경우는 그럼 담배 빼고 네.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적이 있어요? 고통스럽죠. 그럼 비슷한 경험 겪으신 적 있어요? 엄청 많이 겪었죠. 겪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 참고 지냈죠. 왜냐하면 일단 주택에서 지내면 저녁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 힘든데 네.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뭐 삼겹살도 굽고 뭐 청국장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이런 냄새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서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집에서는 어느 정도 참고 지냈는데 저는 한 2년 남짓 그 제 개인 작업실을 빌려서 그 오피스 공간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무 공용 공간이라 1층에 식당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층에 식당에서 굽는 생선 냄새, 아. 지하에서 끓이는 육개장 냄새 이거는 참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택에서는 한두 번 하는 건데 이건 영업점이다 보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스트레스는 사실 굉장히 컸죠. 보통 음식점 그렇게 하면 이제 환기통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환기통을 설치하면 그 환기통에서 빠져나오는 연기가 집중적으로 어딘가로 가게 돼 있어서 그래요? 예, 그거는 사실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지냈는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M장 같은 경우는 경험 있으세요? 네, 아니 저는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집에 가스 연결도 안 돼 있어요. 거의 안 해먹. 조리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매일 가스비가 뭐 10원 단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긴 내시네요. 영원이거나. 예. 역시 배달 음식계의 큰 손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혀 조리를 하지 않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랫집에서 이 조리를 했을 때 요리를 했을 때 올라오는 냄새가 더 티가 좀 나긴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히려 밥 냄새가 그리운 사람이라서 네. 옛날에 집에서 나던 밥 냄새 생각도 네. 나고 그래서 그냥 뭐 식사하시나 보다 오늘은 좀 냄새가 좀 나는 요리를 좀 드시네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리고 또 제가 집에 거주한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예. 아침에 잠깐 있고 들어가서 잠만 자다 보니까 그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에 좀 무던한 편이어가지고 문제 삼지 않지만 이런 집에서 하루 종일 거주하시는 분이고 이런 냄새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이게 분명히 스트레스일 수 있겠다.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장유미 변호사는. 저는 구축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네. 좀 붙어 있고 또 복도식 아파트인데 여름이라서 더워서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 음식 냄새가 되게 강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먹는 걸 좀 좋아해서요. 저희 남편한테도 야 우리만 빼고 다들 맛있는 거 해먹고 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간 그런 편인데 오히려 더 못 견디겠는 냄새는 이런 생활 냄새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길거리 걸어가고 그랬을 때 화학 네. 좀 냄새 있잖아요. 제가 그걸 인식하게 된 게 무슨 의사분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암 투병하시는 분이 본인이 이제 암 투병을 하게 된 이후에 제일 못 견디겠는 게 이런 뭐 향수나 이런 냄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아 그런 게 되게 좀 거슬린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 음식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그 고통의 성격이 뭐냐면 네. 아 먹고 싶다 저도 좀 라는 차원의 고통이었지 네. 그 냄새가 역하다. 네. 아 힘들다 이런 걸 별로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데 네. 근데 우리가 고등어를 구우면 네. 후드라고 그러죠. 네. 후드를 틀어도 사실은 냄새가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고등어 이런 거 구울 때 창문을 열잖아요. 냄새 빠져나가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빠져나가라고 여는 거지만 남의 집에서는 이제 집엔 들어오죠. 네. 들어오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참고 삽니다. 네. 그런 그래서, 거는 뭐 네. 사실 식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진짜 1년 365일 고등어만 먹고 사는 이웃이 있다면 그 얘기는 반상회를 통해서 좀 해봐야겠지만 아, 또 먹고 싶은데. 예, 바로 옆에 식당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고 그 정도는 저는 공동주택을 사는 사람으로서 감내해야 될 생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본인도 힘들어서 집에서 생선을 잘 안 구워 먹는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요. 에어프라이어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아예 냄새가 그냥 올라오지 않게 거기서 굽고 말게끔 하는 그런 상품들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어프라이어가 좀 냄새가 덜 나긴 덜 해요. 나죠. 네. 네. 확실히 덜 나긴 해도 그래도 나긴 나요. 나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법 규정이니 이런 걸 따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 양해하고 배려하고 이러면서 좀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너무 그러니까 소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국민신문고에 계속해서 접수가 들어오는 비율을 보면요. 층간 소음이 아니라 층간 냄새로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은 생활 냄새보다는 이제 담배 냄새가 주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네. 최근에는 그게 더 영역이 넓어지면서 생활 냄새로까지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또 수치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 집에서 공동주택인데 집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은 많이 줄지 않았나요? 담배 피우는 분들은 상당히 집 안에서는 줄었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위층에서 사는 분이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면서 흉기를 들고 아랫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흉기 난동을 부렸어요. 뭐 실제로 그러니까 위협을 했지만 뭐 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은 비흡연자였다는 거예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냄새의 특성상 이게 층간 소음은 바로 윗집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인지가 되지만 냄새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또 오해를 해가지고 또 이런 또 범죄로까지 비화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문제의 피해자인데 어떤 사람이 계속 화장실 환풍기를 틀어놓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이제 원룸에도 살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문제는 아파트보다 원룸이 더 심합니다.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을 빼고는 가족들이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집에서 담배 피는 걸 싫어해서 흡연자가 밖에 나가서 피워요. 네. 근데 이제 원룸에서는 혼자 사니까 그냥 집안에서 피는데 자기도 담배 냄새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 가서 피거나 네.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환풍기를 틀어놓고 피는데 그 환풍기 틀어놓고 피는 그 냄새가 바로 윗집으로 올라오는 거죠. 제 후배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너무너무 청국장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보내줬대요. 네. 그래서 청국장을 그 요리를 하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대요. 이야. 이거 싫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출동한 이유가 뭐냐 옆집에서 신고를 했대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이야. 아무튼 뭔가 범죄가 발생했다고. 저는 교환학생 때 짜파게티 끓여 먹다가 네. 학생들이 와서 지금 뭐 여기 시체 태우냐. 그러니까. 네, 그 냄새를 이야,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이 맛있는 냄새 아닌가? 처음 맡는 냄새가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과거에는 집에서 바닥에다 신문지 깔아놓고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아주 일상이었거든요. 베란다에서도 맞아요. 먹고 네. 그런. 그리고 심지어 그 아파트에 친한 다른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먹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아는 사이고 뭐 그냥 납득 뭐 밑에서 뭐 먹는다 그러면은 뭐 그냥 다 납득하고 아이고 뭐 먹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했기 나눠 먹기도 때문에 하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들인데 지금 이제 이웃 간에 단절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어디 인테리어 공사하거나 뭐 큰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될 만한 여지가 있으면 미리 이제 공지를 띄우거든요. 며칠 날 인테리어 공사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삼겹살이나 생선 구울 때도 공지문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저희 공두건 구워 먹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족들이 놀러 와서 고기를 구워야 될 상황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고기 먹습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나. 근데 네. 그 저는 바로 그 지점인데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건축 기준을 강화를 해서 네.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도입을 하면 이 문제는 풀리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논리가 그거더라고. 그럼 건축비가 올라가고 그게 그대로 소비자한테 부담으로 전가가 된다. 네. 뭐 요 얘기를 하던데 네.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근데 층간 냄새 같은 경우도 좀 더 어떤 그 건물을 그 지을 때 네. 환풍 시설을 좀 더 강화를 하는 이런 걸로 해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신축 구축의 비교가 조금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신축 네. 아파트는 아무래도 기능성 이런 제품들도 아주 내구재로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고통에서는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냄새 빠지라고 이제 창문을 열죠. 네,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신축 건물을 지을 때 환풍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거 세 가지 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제 물리적인 요건은 지역 요건이죠. 한국은 좁고 우리가 이제 도시에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 아니면 빌라에 사는 구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널찍한 전원주택이 있는 부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태생적인 문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M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가 굉장히 개인화됐고 심지어 원자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냄새를 공유하고 음식을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집 이꼴 휴식 공간의 개념이 훨씬 더 강화됐는데 내 휴식이 침해받고 있다라는 그 방어권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그리고 그 봅니다. 바로 마지막 부분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 옆집에서 그러니까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아, 그 집에 이제 밥상에 어떤 반찬이 올라간지 안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역겹다, 폐를 끼친다 이런 얘기가 따라붙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냄새의 문제이기보다는 정서와 마음의 여유의 네. 문제. 혹시 그런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그것도 걸까요? 사실 연관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음식을 하면 하는 김에 좀 더 했어요. 그러면서 옆집에 나눠주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사실 저희도 아까 뭐 층간소음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주제니까 결국 네. 이웃 간의 주제니까 저희도 집에 애가 있어서 아랫집 그 주민한테 명절 때마다 꼭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돕고 이해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늘 내 생활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격으로 느낀다면 네. 서로 강대강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음식을 다 배달해서 먹지 직접 해먹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이제 결혼한 주변의 지인들한테 저는 결혼하면 맨날 해먹을 하루에 거다. 한 2끼 정도는 그래도 아침은 빠지더라도 저녁은 해먹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결혼하고 나서 배달 음식 더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벌이 집에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의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그 요리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냥 배달 음식 빨리 시켜 먹던가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집에서는 그냥 휴식 공간 네. 이렇게 이제 개념 자체가 좀 바뀐 것 같다. 어릴 때는 그냥 하루에 3번은 집에서 밥 냄새 나고 반찬 냄새 나는 게 너무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집이 그런 공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차라리 층간 소음은 네. 내가 조금 조심을 하면 줄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어찌 본다면 소음은. 근데 층간 냄새는 그렇다고 내가 조심을 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의 범위 약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냄새 때문에 그럼 생선을 안 먹느냐? 아니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면서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어떤 그 뭐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책, 사회적 해결책 이런 문제 이전에 네.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서로 상대를 좀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 네.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사업 아이템이 하나 나왔다. 네. 생선 구이집을 차리면 어떨까? 아파트 인근에. 그래서 저희 아파트 앞에 생선 구이집이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아요. 아니 사실 저도 네. 자주 가는 생선 구이집이 하나 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가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집에서 생선 구워 먹기가 좀 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들리거든요. 네. 진짜로 그런 세태의 반영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씩 존중하고 참고 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윤비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인 박세리 전 골프 선수가 부친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이사장으로서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먼저 고소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리 씨는 또 아버지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왔다며 더 이상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작년 9월 박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바로 이게 상당히 큰 사회적 어떤 그 이슈가 됐었는데요. 세 분은 좀 어떻게 지켜보는지 한번 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 그 변호사의 어떤 시선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박세리 씨 측의 아버지를 이제 고소한 거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하지만 박세리 씨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뭐 이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무리 아버지를. 그래도 그런데 박세리 씨한테는 법적으로는 선택지가 저는 없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갈래가 있기는 한데 특히 이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박세리 재단의 그런 법인 도장을 위조한 부분은요. 박세리 씨가 아무리 사실상 영향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주체는 인과 법인 이렇게 별도로 나뉘거든요. 근데 법인에 대해서는 박세리 씨도 당사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법인 도장을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사업을 새만금 개발청과 하겠다라고 한 부분, 그거를 그냥 두면 박세리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또 배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인지하고도 그냥 방치하면. 그래서 이 법적 조치는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또 법인이란 건 사실 목적 범위 내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박세리 재단은 이런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후적으로 검토하다가 이런 가짜 도장이 찍혀 있네를 안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오늘 이 이슈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저도 사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박세리 씨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렵다는 걸 이해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서 그 뭐 재단이 제출했다고 하는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연락을 했잖아요. 이게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예. 더 흘러간 뒤에 알았더라면 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그
사건에 어느 정도 저도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고 동시에 제3자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발견하는 것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건에 대해서는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오히려 안 오면 오히려 이제 본인이 이제 범죄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 박세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처음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 이 아버지 관련 이 아버지 채무 관련해서 송사가 계속 있었다는 거더라고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튀어나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튀어나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지 못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돼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연예계나 이 성공한 스포츠 선수 주변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아는 사례만 해도 여러 건이 있는데 네. 보도 탔던 거 그죠? 저 이제 제 개인 세무 회계를 봐주시는 분이 스포츠 스타랑 연예계 이제 가수분들을 많이 이제 세무 회계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얼핏 이야기를 들었는데 워낙 많은 수입이 있다 보니 새어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이 대부분 보면 가족들에 의해서 새어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 한 명 혹은 연예계에서 성공한 스타 한 명이 나오기까지는 주변에 많은 조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가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러다 이제 성공을 하면 가족들이 그냥 옆에서 이제 제3자로서 응원해주면 좋을 텐데 어느 정도 저 사람의 성공에 나의 공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보상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 혼자 잘나서 성공한 거 아니야. 내가 옆에서 도와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었지라는 흔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업적과 나의 업적을 동일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이거 아마 도장 위조하면서도 박세리 씨 제 생각에는 박세리 씨의 아버님께서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별로 못 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게 내가 어렵게 딸을 성공시켜서 번 돈이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아빠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 그 대목만 봐도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은 결국은 자신의 성공이고 자녀의 돈 역시 자신의 돈이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아직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다른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 그 일체 보수 그 돈을 손을 안 댄다고 그러고 그 유명한 그 일본의 오타니 선수. 그렇죠. 오타니 어마어마한 계약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부모님 뭐 일줄 손도 안 댄다면서요. 그 돈에. 그런데 또 정반대로 오히려 자식한테 빚을 그냥 대신 갚으라고 떠넘겨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 연예인이나 유명인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해도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일단 여기서 하나 먼저 우리 장유미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법률적으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야 될 의무는 없죠. 그게 사망을 하게 되면은 달라지는데요. 상속의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망을 하면 적극 재산이든 소극 재산이든 그러니까 자산이든 빚이든 다 이 후손들이 떠안는 겁니다. 다만 자산도 안 물려받을 테니까 부채도 안 물려받겠다. 요건 가능하죠. 그렇죠.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란 제도도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박세리 씨가 이 건과 또 별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서 또 엄청 이게 화제가 됐어요. 굉장히 그 부분이 일단 예능 프로에도 나와서 내가 이거 다 인테리어하고 디자인 해가지고 공들여 놓은 집이다라고 했는데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이 사시고 한 채는 본인이 동생들이랑 사는데 두 채가 지금 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아무리 자식이어도 별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게 아버지랑 원래는 공유 지분으로 있었던 거예요. 한 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씩.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하도 뭐 이렇게 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박세리 씨가 이걸 다 지분을 인수받았더라고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왜 지분을 넘겨가? 이거 혹시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야? 라고 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3자한테 왜 넘겨서 집행할 자산을 없애는 거야?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또 소송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가 정말 계속되고 있고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박세리 씨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도 가족이 상당히 가족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가족의 헌신과 희생을 왜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착각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세리 씨의 경우를 넘어서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는 거죠. 의무는 법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그냥 절연해 버리고 알아서 하세요. 네. 하면 그 자식이 뭐 떠안아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근데 보증을 선다면 그래서 계약서에 날인이 들어간다면 또 다른 영역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보도나 이걸 통해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유명인 중에서 부모님의 어떤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자식된 도리로. 이게 또 이 명성을 채권자들이 뭐랄까요, 이용 아닌 이용, 악용까지 하기 때문에 당신 딸이 누구고 뭐 자식이 누군데 이걸 다 알리겠다 이러면 그게 또 부담이 돼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유명인은 이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이름만으로도 돈이 붙습니다. 내가 박세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박세리 이름값으로 성공할 수 있겠네. 성공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업하거나 이제 돈을 빌리거나 뭐. 네, 그럴 때 훨씬 이 이름값, 이 명성을 이용해서 돈을 이렇게 어디론가부터 투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이 항상 굴러다니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커지고 난 다음에 터지는 이유들을 봤더니 이게 스포츠 스타분들, 연예계 스타분들이 보면 하나에 몰두해서 인생을 통틀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지식이나 세무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세요. 예.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도 주변에 매우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든 거겠죠. 네. 근데 이게 꼭 유명인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고 우리 그래서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네. 누군가가 사고를 쳐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뭐 부모나 형제가 잘못되는 걸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대신 빚 갚아주고 이런 경우 사실 다반사로 어떻게든 있잖아요. 수습하고 많은 경우들이 그렇죠. 많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나 힘들어하면 네. 사실 그 시기를 겪고 그러다가 외면하면 결국은 절연을 하더라도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늘 안고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명의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또 이제 보증서 주는 경우도 보증을 많죠. 서거나 많죠. 예, 여러 가지 다 섞이죠. 그리고 그 전에 보통 그 단계까지 가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이미 거의 다 땡겨서 갚아주거나 아니면 이미 감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뭐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면 알 수 없는 뭐 이면 계약이 있다든지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한테 뭐 당신이 안 갚은 몇 억짜리 돈이 있다. 그러면서 소송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박세리 씨나 일부 연예인들 경우에는 엄밀히 분류를 하자면 부유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꽤 많은 가족들의 실질적인 문제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 평균 수명이 늘면서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는 됐지만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회거든요. 맞아요. 노인 빈곤율이 예. 뭐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이런 그 과거 우리 부모 세대의 어두운 현 주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런 게 이제 결국 이제 가정 파탄이나 네. 절연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경우 더 이제 극단적인 것까지 이제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서 이제 더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사실 그 자료가 있는데요. 한겨레가 그 비카인즈에 접속을 해서 가족이 가족 간에 살해를 하거나 아니면 동반 자살로 집단 사망한 사건을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살펴보니까 모두 63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 63건에는 가족을 살해한 후에 자살을 한 건이 40건, 그다음 동반 자살이 10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63건 가운데 경제적인 원인이 31.7%였습니다. 네. 20건이었고요. 그다음 관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11건, 17% 정도인 거죠. 그다음 돌봄과 간병 문제로 인한 사건이 8건.
그러니까 사실 경제 문제가 제일 큰 거고요. 그래서 이 한겨레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이 있어요. 이 여기에 올라온 판결문 10건을 추려 보니까 그 중에 10건 중에 7건이 결국은 대출, 채무, 파산 이런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장유미 변호사님께 질문을 자 이런 어떤 그 가족의 빚을 떠안게 된 어떤 가족의 성원이 네. 변호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본인부터 생각해야 된다라고 네. 이게 조언을 드리고요. 네. 이게 가족이란 게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해준 그리고 가장 큰 지지가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소송을 담당하다 보니까 남보다도 못하게 이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완전 많이 원수죠. 그리고 가족이 많고 자녀가 많을 때는 거의 편이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렇다면 본인의 이익을 제일 관철하는 거. 누군가 다른 제3자의 어떤 이익이나 이해관계 사정을 봐주면 그게 오히려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게 가족이어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훨씬 맞다. 그리고 가족이란 것도 같이 지지가 되고 지원이 되면은 좋지만 서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대단한 또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뭐 추석이다 설이다 이러면 항상 사고가 나는 뉴스는 너무 빈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상책이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된다면 삼는 것도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조언 드립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살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살해의 당사자가 된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맺고 끊는 게 더 확실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사실. 낳아주신 감사함, 네. 길러주신 감사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죠. 근데 그 깊은 만큼 나의 현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분리해내는 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매정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끊어내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제가 예전에 이제 이 VJ 리포터 하면서 했던 특집 프로그램 중에 90년대 엄청 잘 나가던 가수분들이나 그룹이 갑자기 사라진 경우가 있어서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지금 어떻게 지내시고 그때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인터뷰하는 그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획 프로그램이. 그래서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얘기 안 하시는데 뒤에서 얘기하시는데 대부분이 은퇴의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더라고요. 팀인 경우에는 부모님들 간의 갈등, 팀원들 사이의 수익 배분 때문에 그리고 회사와의 갈등, 부모님과 수익 배분에 가족까지 등장하는 가족이 거예요? 등장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가족 문제 때문에 가수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저는 그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던 시절이라. 그래서 요즘은 아이돌 기획사들에 보면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족 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렇구나.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제 가족들 교육도 계속 하고요. 그 아이들이 이 아이돌 멤버들이 성공했을 때의 이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상담하면서 그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합니다. 네. 이게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분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분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이 좀 있으면 수월해지는 면이 있으니까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계속 아까도 손흥민 씨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 책을 최근에 읽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게 이제 아이에 대해서 왜 부모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뭐 인터뷰를 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본인이 자립하고 독립하고 본인 삶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입장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들 축구 감독으로서 그리고 책 읽고 청소하시는 게 거의 이제 모든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나 혼자의 어떤 독립성에서 기쁨을 느껴서 난 자식한테 전혀 그렇게 바라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일반화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책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의 어떤 빈틈이 있을까 봐 좀 드리는 질문이 어떤 개인의 그러니까 그 공공한 상황에서의 재생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재생의 방법으로 가족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국가가 뭔가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빚이나 이런 걸 통한 어떤 긴급 구제라든지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돼 있는가도 사실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 물론 저는 이게
모든 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가 해서 요즘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있는 게 사실 파산회생 제도인 그렇죠. 건데요. 이걸 많은 분들이 아니 왜 빚을 탕감해줘? 왜 법원에서 나서서 그걸 탕감해주고 채권자들한테 부담을 줘? 이거 모럴 해저드를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사건을 해보면 정말 외부 변수에 의해서 사업이 쪼그라들고 어려워지고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정말 도박빚 때문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사유 같은 걸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탕감률이 거의 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네.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 변수, 뭐 중국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요, 식당 굉장히 크게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그냥 다 사업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니까요. 또 평택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사장님은 미군 기지 이전 이슈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개인이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상에서도 이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 같은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발판이다. 심지어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공정과 상식 아니냐라고 하지만 심지어 함무라비 법전에도요. 채권자 채무자가 있을 때 채무자가 3년 동안 노역을 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검토할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우리에서 이제 캥거루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얹혀 사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게 완전히 정립이 된 것 같지가 않은 게 이제 경제적 독립이라고 하는 네. 요 관념과 사실은 생활 자체가 아직은 좀 정립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보통 뭐 서구 같은 경우 한번 이제 성인이 딱 되면 집에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면서요. 네. 네. 집에 얹혀 살면은 약간 뭐 저기 그 뭐라고 표현했는데 하여간 좀 별로 안 좋게 평가하고 이런 문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그 성인이 되고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고 경제적 독립을 한다면 부모는 부모의 경제 생활 영역이 있고 나는 나의 경제 생활 영역이 있다. 이렇게 명확한 구획이 지어진다면 그때마다 어떤 가족의 손벌림 이런 것도 조금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부분들도 하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도.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이 뭐 어떤 인륜의 문제냐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으로만 한정해서 볼 성질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의 성원이라고 하는 일원이라고 하는 거와 개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인가. 참 말은 쉽게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알 정도의 유명인이시면 그래도 이제 경제적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무는 그래도 갚아나갈 능력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채무관계 가족의 채무관계 때문에 고생하기 시작하면 그 탕감하거나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맞습니다.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분명 존재할 거거든요. 네. 박세리 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워낙 전 국민이 다 아는 이름이 알려진 건데 지금 보니까 11년인가 12년 만에 지금 개인 채무 연체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개인 그리고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상, 개인 워크아웃 등의 채무 조정 제도 이용자 209명 분석해 보니까 생활형 채무자가 37.8%로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어려움 혹은 가족의 채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이걸 그냥 방치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아까 이제 했듯이 그래서 임계점에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경우에 어떤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뭐 긴급 지원을 네. 한다든지 네. 그렇다고 뭐 네.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좀 그 정책적 어떤 네. 그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으로 강구할 필요도 있긴 있다. 요즘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참 솔직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유만으로 무조건 손 벌리는 게 또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 좀 분명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봤네요. 둘 다 네. 사실 그렇죠. 가장 답답한 거는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었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닥뜨려 봐야 이제 거기서 뭔가 대처가 나오는 네. 오늘 이런 주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